안녕하십니까. 문화재 소리기술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참 좋죠. 벚꽃도 피고 따스한 햇살이 수험생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숙이 다가와 있는 이때인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지치기도 하시고 또 갈 길이 너무 멀게도 느껴지고 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객관식 과목에 대한 정리들은 이제 마치실 시기가 되셨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관식, 우리 전공 과목이죠. 한국건축 구조와 시공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이제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국건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는데요. 그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옛말에 이르기를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항상 우행호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호랑이의 눈으로 날카로움을 간직하면서도 그 걸음거리는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그런 우행호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수험생에게 앞으로 먼 길을 가는 수험생에게는 큰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우행호시하시는 그런 침착하고 또 날카로운 그런 심정으로서 앞으로 우리 함께할 이 한국건축사 구조 시공 강의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또 최종적인 목표인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략적인 목차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들이 출제됐으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로서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특징 및 최근 시험에 대한 경향,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앞으로 공부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죠.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대처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바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한 그런 강의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법을 퍼즐식 학습법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그럼 그런 강의법인 퍼즐식 학습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요로서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먼저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그에 따른 교재 강좌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학습법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공부의 범위들을 파악을 하고 그 범위에 맞는 그런 적절한 공부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특징은 논술시험입니다. 바로 이 논술시험이 그간에 우리가 봐왔던 우리가 어떤 입학이라든지 시험으로 했던 객관식이라든지 나름의 이제 주관식 이어져봤자 어떤 서술형의 약간의 주관식 답안을 적는 것이었는데요.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은 주관식에 그것도 논술식 시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논술식 시험에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또 이 시험의 맹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논술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시험 당락의 큰 결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술식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명확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면접 시험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최근의 경향들은 실력이 평준화되고 또 많은 이제 수험생 내지는 학원 강의들을 들으시다 보니까 실력들이 그 수험생들의 능력들이 많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아시다시피 2차 시험에서는 저희가 면접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접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럼 그 면접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또 이 시험에 많은 논술적인 부분을 대비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꼭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접 시험들은 그런 문화재 수리기술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그 자격시험 통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 문화재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기술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험보다도 그런 면접 시험을 통한 그런 기술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또 중요하게 컨트롤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화재기술자 시험의 최근 시험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험은 주요 출제 부분에서 벗어난 주변부 문제 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부가 또 어디고 주변부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근래 들어 많이 출제됐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층을 위주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또 시공에서는 전면 해체 수리 내지는 지붕 해체 수리 위주로 그동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만 마스터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근래 들어서는 그 부분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반증의 효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변부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신경야 문제 출제의 증가입니다. 이것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주변부와 부변부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글이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았던 또 이런 문제가 50점에 출제될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차 그런 주요 1번 문제, 50점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주변부를 중심으로 하고 주변은 그냥 계략적인 부분만 파악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런 주변부 내에서도 50점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50점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두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비들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도면 작도 요구의 증가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우리 같은 성격으로 치러지고 있는 문화재 실측 설계 기술자와 문제가 혼동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보수 문제인가 실측 문제인가 그렇게 헛갈릴 정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실측적인 문제가 보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면 작도를 요구한다는 것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도면 작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일단은 문화재 보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보수 도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면을 숙지하는 능력 내지는 그 현장에서 또 필요한 샵 드로잉들이 있습니다. 그런 샵 드로잉들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면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출제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기본적인 능력, 물론 설계 도면 수준의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종단이라든지 공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세부 디테일들을 끊어서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문화재 수리기술자로서 주요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시험들을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폭넓게 또 깊게 해야 될 공부가 막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를 할 것인가, 그 방향성 또 방법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기본서의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런 주변부와 중심부에 대한 그런 이제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다 시험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야말로 기본적인 그런 수준의 교재들을 최대한 반복 학습함으로써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들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시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용어집들, 그런 기본적인 용어집부터 장기 선생님이 쓰신 그런 목조 시리즈라든지 용어 사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본적인 교재들을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에 치중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시방서와 표준 푼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이 시험을 주로 출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을 뽑는 주관사, 물론은 지금은 직접적인 주관사는 아니지만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그런 문화재 수리의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느냐, 품셈대로 그 대가들을 산출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답안을 사용을 할 때 항상 어떤 현장에서의 익숙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공인된 그런 시방서와 표준 품셈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답안 작성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공부 범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용서들을 또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균형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독한다는 것이 하나의 교재를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화된 수험 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반복 학습, 기본서에 충실한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문제에 대한 사전 예상 모범 답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논술 작성 공부하기 힘드시죠? 그런 논술 작성 공부법의 가장 큰 지름길은 바로 모범 답안 작성에 있습니다. 시험 가서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딱 받아든 순간 그 순간에 생각난 부분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2시간 안에 그런 세 문제를 풀어내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예상된 문제들에 대해서 예상 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을 그 나온 문제에 맞게 정확하게 스스로 그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 양으로 편집을 하고 그것들을 목차 및 그림의 목록을 결정한 후에 2시간 동안 써내기에도 답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답안지 작성해야 될 그 답안의 양 엄청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 문제에 맞는 모범 답안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해 놓지 않으신다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그런 모범 답안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주요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미리 그런 출제 빈도가 높은 출제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추출해 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와 앞으로 계속 학습해 나가시면서 그런 능력은 충분히 기를 수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세 번째, 면접 시험에 대비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소양 및 함양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누구도 그 수리 기술자만큼 현장에 있는 현장 대리인만큼 그 현장에 대해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적중한 임무가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책임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맹점은 그런 현장을 경험할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면접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바로 그 수많은 답사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문화재를 봐야 되겠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문화재를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면접 시험에 가서도 정확하게 당당하게 면접위원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가 또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만든 수업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사 분석 및 수리 보고서 분석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사 현장을 못 가지만 그 답사 갔던 사진들을 통해서 그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그런 문화재들 하나하나 우리가 답사하듯이 분석해보고, 또 그간의 문화재에서 수많은 수리 보고서들이 이제 나올 만한 보고서들은 다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보고서에는 그 수리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그 기록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주의할 점들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런 문화재 수리 기술 및 그런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수리 기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는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그런 강의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실습, 답사, 현장에 대한 완벽한 대비 학습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수리자 공부는 그 많은 수험 범위에 대해서 이론적인 먼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이론을 어떻게 답안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논술식 답안 작성법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답사를 가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그 답사 대상물인 그 문화재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현장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 이론, 논술 답안, 그 다음에 답사 내지는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이론, 그 다음에 주관식 작성 방법, 그 다음 그 마인드 함양,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춰질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학습법을 갖췄다는 것이 이번 강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술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좀 특화시켜서 또 왜냐하면 논술이 가장 일단은 어려우니까요. 1차 시험을 합격해야 그나마 2차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1차를 먼저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 시험에 먼저 자기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술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퍼즐식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퍼즐식 학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그동안 모르셨어도 또 논술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 없으셔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을 현장에서 가셔서 문제지를 딱 받아드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딱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퍼즐식 학습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술 시험에 대해서 최적화된 이런 퍼즐식 학습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강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앞서도 강조했듯이 그런 면접 시험에 대비한 답사 분석 및 수리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 수리기술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기술자 시험이 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봤고요. 그 부분들이 어떤 경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의 설정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 강좌도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 문제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모든 문제들은 기출문제에 준해서 출제가 됩니다. 한국 건축 그야말로 분야도 다양하고 시대적으로도 선사 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 2000년 이상의 그런 시기가 바로 그 대상이며, 범위도 뭐 주거부터 했고 불교, 유교, 궁궐, 관화 건축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힘들게 느끼시는 건 뭐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방향성을 잡으려고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기출문제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국건축사의 범위가 이 정도구나. 그거를 한번 나열해서 전체 총 리스트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떠한 분류가 있으며 어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쭉 알고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신다 그러면 먼저 그 부분들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생긴 것이죠. 이제 지도가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그 중요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중요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주변부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문제도 항상 주요하게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주관식에서 25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50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형의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바로 빠지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유효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그동안 계속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대략 한 1984년부터 지난 1912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전부 이제 분석해서 봤는데요. 그 분석한 결과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 문제의 유형이 한번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물론 84년도부터 했지만 유형이 최근에 경향과 일치하는 유형이 바로 2000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 분석은 유효한 것은 2000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0년대의 그런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큰 범주들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요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50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50점 문제 기준으로 해서 많이 출제된 그런 요소별로 이제 순서를 나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 중층과 목탑 부분에서 50점 문제만 해도 2000년대 들어서 6번의 그런 출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지난 2000년대는
2010년대 이전에 2000년대는 그야말로 진짜 50점 문제는 중충과 목탑 정도만 공부하면 대략적으로 다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충 및 목탑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 다음 많이 출제된 것이 바로 가구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50점짜리는 2001년도 한 번이지만 25점짜리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구부분 되겠습니다. 가구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둥 위에 돌이 대공, 보, 정도가 되겠죠. 그 부분에 어떤 가구부가 주요 출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구부 위에 있는 지붕 가구부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50점짜리는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25점짜리도 3회 정도 출제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던 이 공포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서도 바로 이 목조 정도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이 시험에 대한 구조에 대한 시험 공부는 대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최근의 부분에서는 특성이 바로 석조에 대한 출제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에도 수원 화성 동북 공신동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석빙고에 대해서 나왔었고 2007년에도 홍해교와 평석교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이 석조가 왜 많이 출제가 될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목조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석조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조에서도 이런 석교라든지 성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이렇게 왜 저런 목조에서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의 경향이 이런지도 알 수 있다고 했고 앞으로의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석조에 대한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석조 중에서도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석탑 부분입니다. 석탑에서 최근에 5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얼마 전에 불국사 석가탑 국보죠. 불국사 석가탑의 사리장엄이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석탑에 대한 문제 출제의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석탑에 대해서는 특히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비한다고 하시면은 이런 예상 대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왜 그 문제들이 출제됐으며 현재는 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흐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공 부분도 그 출제 그 빈도수를 가지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전면 해체 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건물을 전면적으로 해체 수리한다. 그랬을 때 수리기술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그렇게 묻는 전면 해체 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50점짜리만 해도 4회나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붕 해체 수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해체 수리를 물으면 너무 많은 부분을 또 물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지붕 해체 수리도 많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해체 수리의 대부분은 바로 지붕 해체 수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와의 수명이 그런 목부재의 수명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붕 해체 수리가 많기도 해서 이런 지붕 해체 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주목되는 부분들이 석조에서 시공에서는 성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의 경향은 또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런 주요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최근의 경향에서는 이런 주변부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바로 수장부라든지 이런 축부, 그 다음에 석탑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출제가 될까? 그러면 그런 이유들을 알아보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면적인 한꺼번에 통틀어서 묻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올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공에서는 비록 이 수장부라든지 축부라든지 이런 석탑에 대한 부분들을 묻지만 그 묻는 방법은 테마는 이 세 가지 수장부라든지 축부라든지 석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지만 그 묻는 방식은 전면 해체수리라든지 부분 해체수리 그런 식으로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 쪽에서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아이템들은 점점 더 다변화됐지만 결국은 묻고 있는 것은 이 전면 해체수리, 부분 해체수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시공 쪽에서도 안 나왔던 부분을 찾으면 또 다음 예상 문제를 또 알아볼 수 있는데 어딜까요? 여러분들도 예상이 되시나요? 시공에서 안 나온 부분은 중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물론 그 이전에 1999년도에 그 팔상전을 해체 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중충에 대한 부분 올해도 이런 문화재 수리자 시험 문제는 그 출제 해의 시사적인 부분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해에 어떤 문화재들을 수리를 했고 어떤 문화재적인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는 중요한 중충에서 굉장히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숭례문이 복원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의 팔달문도 올해 완료가 됩니다. 이런 중충 문루에 대한 시공이 올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중충에 대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출문제를 통한 여러분들 시험 유형과 그 다음에 출제 경향과 또 예상 문제 다 보이시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한 발짝 다가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외로 한국건축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국건축사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2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한국건축사 공부하시 어떻게 보면 더 힘드시죠. 범위도 굉장히 넓고 책도 굉장히 무슨 책으로 과연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막막하시고 하지만 이것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 그 경향을 또 그런 출제 유형을 또 공부 방법의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그 문제들을 유형별로, 시대별로, 구조별로, 요소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문제들을 유형별, 어떠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건물인지, 또 시대는 원시부터 근대까지 어느 시대가 많이 출제되는지, 또 구조적인 주관식 과목하고 연계된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구조에서 많이 나오는지 석구조에서 많이 나오는지 또 그런 기초적인 한국 건축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세부 요소적인 부분이고요. 그림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다음 시공 재료법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 건축사라고 해서 이런 시대별로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유형별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특성도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구조별로 목구조 부분, 주관식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석구조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론적인 부분, 장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연장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도 알아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사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구조별에서 목구조입니다. 5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시험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나오나 정도만 아시고 그 분야를 이제 깊게 공부하시면 이런 목구조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맞출 수 있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시대별로 조선시대와 근대, 그 다음에 요소별로 했을 때 그림, 도면, 척도, 연장 이런 부분입니다. 각각 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죠. 조선시대와 지금의 가장 많은 유구들이 남아있는 게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재미난 부분이 근대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근대는 바로 시대도 얼마 안 되는 100여 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기인데 문제는 세 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근대는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그 시대적인 양식의 특성을 묻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건축가를 묻는 부분. 그래서 근대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도 작고 공부할 내용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한국사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근대 부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에서는 왕릉이 분묘, 특히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이 아직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사도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가중치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한국 건축사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그런 강의는 크게 두 부분 나누면 이론 과정과 기출문제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이론 과정과 심화 이론 과정을 해서 1시간 정도는 구조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차가 크죠.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도 계시고 몇 년 동안 그 내공을 갈고 닦으신 그런 경험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반드시 좀 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및 시공은 뭐 시방서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개론서, 용어집 중심으로 쭉 읽어 나가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기본을 닦는 시간이 정규 이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퍼즐 시간입니다. 물론 2시간, 3시간 내지는 4시간의 시간 배대를 그 강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할 건데요. 물론 첫 번째로 구조 시공 통합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후에 말씀드린 그런 퍼즐식 학습법을 이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퍼즐과 서브 퍼즐로 나눠서 메인 퍼즐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에 부과되는 그것과 연결하는 세부 조그만 퍼즐인 서브 퍼즐을 이 구조 시공을 기본적인 부분, 심화적인 부분들로 나눠서 그런 퍼즐들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퍼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는 그 퍼즐만 결합을 시키면 완성된 모범 답안, 100점 답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퍼즐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토대로 만들 수 있는 퍼즐식 학습법을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점 답안을 만들 수 있는 완성된 퍼즐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기출과 심화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의만 들어서는 이 시험에 절대 합격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과 동일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매주 그런 연습을 해나가시면 시험장 긴장도 때문에 또 시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긴장도를 해소하시고 또 그런 실전적인 감각을 기르시는데 필요한 문제 작성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풀이, 모범 답안 풀이, 또 작성된 내 옆에 동료들의 답안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그런 문제 풀이와 답안 비교 분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분석 및 답사 분석 시간을 2, 3교시에 또 4교시에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별 답사 대상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수리기술자로서 가져오게 될 그런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공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 분석 시간과 답사 분석 시간, 요 시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강의 커리큘럼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론적인 기초, 이론적인 실습, 이론적인 응용, 답안 작성의 능력, 그 다음에 그런 기술자로서의 마인드 함양,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면요. 먼저 이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표는 기본 이론 형성 및 그다음에 모범 답안 논술 작성법, 그다음에 구조 시공 통합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구조 시공 이론 강의 및 그다음에 퍼즐식 학습법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퍼즐과 서브 퍼즐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메인 퍼즐은 어떤 부분인지, 서브 퍼즐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심화 과정은 대략적으로 한 15챕터 정도 되고요. 첫 시간은 물론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초부터 수장부까지 건물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모든 키워드들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두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고 한다 그러면 피해 나갈 그런 키워드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추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적으로 봤을 때 많이 출제되고 있는 중층과 목탑은 따로 별도적으로 좀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소별이라고 해서 다른 이런 위에 분류에 끼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요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목조라고 본다 그러면 석조에 대한 부분도 최근 들어서 출제 경향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석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간추려서 알아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근대 부분에 대한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근대 문화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계속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 현장도 아마 근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날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론 과정들의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다 체계화 시켰고 모든 항목들을 다 넣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론 과정 문제 없겠습니다. 다음은 답사 및 보고서 분석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먼저 작성 실습 및 해설이 되겠고요. 실제 건축물 답사한 것 같은 답사와 수리보고서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및 실전 예상 문제 작성을 실습하시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건축물에 대한 또 실제 수리 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 논술 작성 능력, 그 다음에 수리기술자로서의 마인드 함양을 하시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사해야 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그런 문화재들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8개 정도의 그런 문화재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 선정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주산포 보면 되겠죠. 주산포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고려시대 주신포 건물을 일러서 주산포라고 합니다. 주산포는 사례도 얼마 남지 않고 그 중요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주산포 건물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 주신포 건물, 하항, 중층도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입공, 그 다음에
다포, 민가, 그 다음에 요새는 세부 유형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 사고에 대한 왕조실록 사고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유형적인 부분을 묻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유형할 수 있는,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이 답사 분석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공부하신다 그러면 아마 실질적으로 답사 가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아마 머릿속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아까 전에 목조였고요. 그 다음에 석조 및 근대 건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곽, 그 다음에 석타, 그 다음에 부도, 석등, 석교 같은 이런 부분들 다 빠짐없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고분, 왕릉, 읍성, 문루, 그 다음에 근대 건축에 대한 것도 목조, 석조, 중충, 그 다음에 조족조로서 이렇게 총 54개 정도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한 120여 개 건물이 되는데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리 가지고 계시면 그 머리에 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파악이 된다. 더 나가서는 도면, 더 나가서는 그런 공포만 봐도 이 공포는 어느 건물의 어디 공포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의 것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게 그런 답사 분석 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아마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수리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목록별로 주산포, 주신포, 하항, 중충, 입공, 다포, 민가,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이런 건물들 실제 다 수리 보고서가 다 완료됐고 보고서까지 나온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이런 실제 현장에 감을 익힐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석조 및 이런 근대에 대한 부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운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퍼즐식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퍼즐식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합격에 필승하려면 어떤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범위를 포괄한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알아봤듯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감을 잡기 힘들죠. 그렇다 그러면 동일한 또 균형이 있는 그런 학습 목표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윤곽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범위들을 빠짐없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공부할 범위가 어딘가,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큰 공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위가 나오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먼저 대비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어떤 범위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범위들을 알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학습 사항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모범 답안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에 대한 필승, 우리 합격에 대한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전략에 의해서 태동한 것이 바로 이 퍼즐식 학습법인데요. 그렇다면 왜 퍼즐식 학습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시험에서의 합격 단락은 논술시험의 1번 문제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이 2시간인데요.
주간식 논술 시험에서 과목당 2시간 정도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기에 1번 문제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투여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냐 하면은 바로 1번 문제만큼은 이 부분을 문제 내는 출제자도 그 부분을 주요하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주요하게 말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동일하게 비중들을 갖고 가신다 그러면 바로 내가 아무리 1번 문제보다는 2, 3번 문제가 잘 있어서 그 부분 2, 3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해도 아마 그 1번 문제를 부실하게 작성을 하시면 합격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런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런 1번 문제가 그런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했을 때는 1번 문제 위주로 바로 1번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또 1번 문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인지 그것들을 알고 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1번 문제 위주의 공부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바로 비중차가 있게 다루는 것이 바로 퍼즐식 학습법의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다르게 다른 부분들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들이 예상 문제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예상 문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런 예상 문제들을 말하자면 블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상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 속에서도 그런 핵심 답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그 문제마다 다르게 묻는 문제가 이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부분 그 문제별로 다르게 묻고 있는 그런 특이점들을 보완해서 답안을 작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답안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기 위한 싸움과 지지 않는 싸움에서의 대부분은 저는 여기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범 답안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최소한 합격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답안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적응력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내가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의외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도 기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그런 우리의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이러한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아주 주요한 부분과 또 그 부분들을 서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퍼즐식 학습법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절대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합격자들도 시험 보고 나서의 반응들은 합격할 수 있지 못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고 있는 답을 제대로 못 맞췄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합격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시험이 과연 정답을 맞추는 시험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됩니다. 물론 그 시험을 정답을 알고 명확히 쓰는 사람은 100% 합격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것입니다. 수험생의 1%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합격생들은 바로 그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단순하게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논술해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정답에 대한 일일이 대응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나올 만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우리가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기본 실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이러한 퍼즐식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즐식 학습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동일 테만의 모든 문제 답안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조에서 기출문제들 보셨죠? 중축 내지는 가고부, 그 다음에 공포부, 그 다음에 성각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테마별로 공통된 답안들을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익힙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같은 테마에 뭐 올해 성각이 나오고 다음에 성각이 나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즐식 학습법으로 공부하시면 동일 테마 내의 모든 문제들이 답안 작성이 가능하신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타 테마 간 답안 퍼즐에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축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중축 문제에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묻고 있는 것은 그 개개 건물들은 물론 비교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 비교에 앞서 개론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층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가구 특성, 공포 특성,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개 건물들에 대한 특성들을 서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퍼즐식으로 각각 테마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같은 테마 내에 동일한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고 중층을 물어도 가구부, 그 다음에 공포부에 대한 그런 메인 퍼즐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원화성 8단문에 대해서 물어도 그 소원화성 8단문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 8단문을 설명하기 위한 중층에 대한 부분, 가구에 대한 부분, 공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 답안 논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퍼즐식 학습법의 우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상 밖의 문제, 주요부가 아닌 그 주변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개론적인 수준이겠지만 그거에 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에서 요새 글러 이제 수장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수장부에 대한 부분만 적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면 해체 수리에 대한 문제, 부분 해체 수리에 대한 문제, 석조라 그러면 석조 해체 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먼저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득점은 가능하고 그런 시험 합격에 가능한 커트라인들은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퍼즐식 학습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되면은 아시는 문제는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도 옆에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쓸 수 있고 아예 황당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어떤 문제든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문제든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퍼즐식 학습법의 큰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이제 도면화시키면 이런 메인 퍼즐이 있고요. 퍼즐식 학습의 이제 메인 퍼즐. 이거는 어느 그 동일 테마 내에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테마의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인 퍼즐입니다. 그런 테마들을 결정하고 그거에 서브되는 개개의 문제별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충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이 도면 퍼즐, 드로잉 퍼즐까지 우리가 구비한다고 하면 바로 합격 모범 답안은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한 퍼즐식 학습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거 2000년대 한국 건축 구조 그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요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크게 이 네 부분입니다. 바로 중층 부분하고 가구 부분, 지붕 가구, 공포부. 이 네 개 부분이 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석조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되는데 이 석조는 이 뒤에 시공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목적 구조만 보더라도 이 메인 퍼즐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 50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요 네 부분과 요 5개 부분, 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개별적인 공부법을 병행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퍼즐식 학습법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식 학습법에 이제 메인 퍼즐과 서브 퍼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테마 퍼즐로서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네 가지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메인 퍼즐과 서브 퍼즐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퍼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중층 문제가 나와서도 이런 답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가구부도 가구부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개별 이제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퍼즐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뭐 마곡사와 대형보전과 하홍사 각항전을 비교하라든지, 그다음에 경복궁 근정전이라든지 창덕궁 인정전을 비교하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개별 사안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즐식 학습법은 공통적으로 테마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 그 문제에 맞게 우리가 서술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그 다음에 중층을 묻는다고 해도 이런 가구부에 대한 부분, 지붕에 대한 부분, 공포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 중층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가중치와 가능성들을 연계해서 그 순위별로 또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해내는 것이 바로 퍼즐식 학습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전면 해체 수리와 지붕 해체 수리, 그 다음에 성각 정도였었는데요. 여기서도 메인 퍼즐과 서브 퍼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해체 수리 때 쓰여야 될 그런 논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붕 해체 수리 때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성각은 이제 석탑이라든지 그 기타 이제 석조물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조 부분이 나왔을 때에 그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음과 맞춤 같은 경우도 그 실제적으로 이 자체를 묻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바로 전면 해체 수리 문제가 나왔을 때, 부분 해체 수리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성각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다른 퍼즐 내에 어떤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퍼즐로 어떤 테마 속에서도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개개별 그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써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퍼즐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50점 대비에 대한 그런 문제 대비법이 되겠고요. 이 서브 퍼즐은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25점짜리에 대한 그런 대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메인 퍼즐은 50점짜리는 메인 퍼즐과 서브 퍼즐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서브 퍼즐은 바로 25점 문제는 이 서브 퍼즐 정도의 수준의 답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번 문제, 2, 3번 문제에 대한 모든 대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퍼즐식 학습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강좌에서 있어서 그런 강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모를 때 그 한국 건축 전반에 대한 일단 이해와 그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바로 한국건축사의 전반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거기서 주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다 알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강사 역할은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유형별로 테마별로 구분해 보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 있고요. 이런 건물들이 있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또 강사의 역할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는 수험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논술은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메인과 서브, 퍼즐을 이용해서 드로잉 퍼즐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논술입니다. 이렇게 논술 작성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또 강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합격의 필수 조건은 수험생들의 그런 확고하고 절실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꼭 합격하겠다. 그런 절실한 만큼 그 시험에 다가서는 길은 없습니다. 그 시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올해는 꼭 기필코 합격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런 능력 이상의 그런 본인들의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펜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겠다. 또 나에게 이 시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다음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크죠. 그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꼭 합격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줄 선생을 만났고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난 합격할 수 있어 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 두 번째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마지막으로서는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한국 건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합격의 성취자가 될 수 있고 또 인생에 또 우리 한국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아시고 저와 앞으로 계속 공부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합격하는 것은 당연하시고요. 여러분 한국 건축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은 시간 같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죠? 이제는 실천할 그런 시간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한번 힘찬 그 길 함께 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뵙도록 하시고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